안녕하세요. 오늘 서양유사 저번 시간에 이어서 제 5탄 서양유사 두 번째 시간입니다. 바로 보시죠. 20세기를 중심으로 저번 시간에 후기 인상주의까지 했으니까 자, 야수파 표현주의, 입체파, 오르피즘 이렇게 진행합니다. 자, 우선은 야수파부터 좀 보시죠. 야수파는 우선 주관식이었을 때 루어하고 마티스하고 이제는 뭐 간단하게 특징 물어보는 게 나왔었고, 그 다음에 객관식, 그러니까 객관식에 들어와서는 우리가 이제 마티스 부인, 그래서 달팽이 해가지고 작품이 나왔었는데요. 그것도 역시나 이제 특징적인 거 위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생각보다 뭐 많이 나오진 않았죠. 그리고 그 이후로는 안 나왔네요. 자, 그 다음에 표현주의. 표현주의는 2004년도에 특징 양식 물어보는 게 나왔었고, 자, 그리고 뭐 여기서는 표현주의, 그렇죠. 그냥 표현주의 미학. 그렇지, 클링워드가 나오긴 했는데, 그래도 여기 표현주에 들어가니까. 그 다음에 놀대, 다리파. 그래서 맞는 작품 고르는 것인데, 역시나 특징을 알고 있어야 우리가 쉽게 접근할 수 있었던 문제. 그 이후로는 안 나왔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야수파고 이제 표현주의는 20세기 시작이고 이제 동시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야수파가 이제 표현주의에 영향을 준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덩달아 이제 표현주의도 이제 독일에서 유일하게 이제는 그 20세기의 초창기에 이제 유파로 인정받는 양식이기도 하고요. 야수파 같은 경우는 20세기 그 모더니즘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는, 다시 말하면 조형 요소를 기준으로, 더군다나 이제 색채를 기반으로 하고, 그 다음에 화면이 이제 평면적인 개념. 그래서 우리가 르네상스 이후에 등장했던 그러한 법칙을 다 배제시키고 우리가 특징적인 어떤 그 색채적인 요인의 자율성을 얻은 개념이죠. 그리고 표현주의도 야수파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야수파도 조형 요소로 표현했지만 야수파는 감정적인 것을 중심으로 표현을 하죠. 근데 표현주의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표현주의는 좀 다른 점이 뭐냐면, 굉장히 어떤 기쁨과 환희를 중심으로 표현했다면, 표현주의는 굉장히 그 세기말의 어떤 공포심이라든가 그것도 개인의 어떤 과거의 기억을 가지고서 굉장히 그런 어떤 감정을 일으키는, 그걸 통해서 형태 왜곡이라든가 색채 원색적인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감정적인 것을 집중적으로 표현하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시험 문제에서 우리가 여태까지 안 나왔으니까 표현주의하고 야수파를 우리가 이제 시험 문제가 나온다면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될까요? 말 그대로 우리가 이제 보시면 야수파의 특징 얘기한다면 우리가 대부분 이제는 마티스를 중심으로 문제가 나왔었고요. 그리고 야수파 자체의 특징이 마티스의 어떤 특징이 결국 야수파의 특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로 접근을 하시면 되고, 역시나 표현주의, 표현 특징이나 양식은 결국 맥락적인 것과 표현의 어떤 특징, 감정을 표현하기 어떻게 표현했는가, 이 관점으로만 알고 있으면 이렇게 어렵지 않게 접근을 할 수가 있는 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 이후에 이제 입체파가 등장을 합니다. 쭉 보시면은 이전에 그 객관식 이전에도 많이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주관식에서는 의외로 또 덜 나왔어요. 그리고 객관식에서, 그 다음에 주관식에서도 한 번 정도 나왔었고, 여기서 제일 많이 자, 보시면은, 자, 주전자 컵, 오렌지, 피카소. 그래서 이게 평면적인 어떤 표현, 특히 이 당시에는 그 민화라든가 옥교회의 개념과는 많이 비교가 될 수 있었던 문제였고요. 그 다음에 아코디언이라든가 아비뇽 처녀들, 피카소, 이것은 분석적 입체주의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는 큐비즘과 분석적 큐비즘을 기반으로 해서 특징을 물어보는 요인으로 접근했고요. 세레 풍경 같은 경우도 역시 피카소도 역시 분석적인 입장을 물어봤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주관식으로 바뀌었을 때는 이 게르니카의 피카소 도상학적 해석도 나왔어요. 그림을 봤을 때 도상학적인 의미가 있다 하면 무조건 알고 있어야겠죠. 그 다음에 볼라루초 상무 피카소 같은 경우도 역시나 세잔적 큐비즘을 지나서 그 다음에 그 분석적 입체주의의 어떤 특징들을 기반으로 하고, 그 다음에 브라크, 이것도 역시나 우리가 이제 대상의 그 입체주의만의 어떤 특성들, 얘네들을 기준으로 하는데, 자, 보시다시피 입체주의는요, 입체주의 표현 기법 자체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얘네들을 기반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잠깐만 좀 정리를 하면, 입체주의는 우선은 방법에서의 어떤 특징이 굉장히 강하게 어필이 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조형적 방법이 있는데, 이 조형적 방법은 기존 대상이 존재하고 있죠. 그 대상을 어떻게 분해해서 재구성한다라는 기본 틀이 있어요. 대상을 분해해서 재구성한다. 이것은 결국 우리가 이후에 기하학적 특성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하학적 특성. 이 기하학적 특성은 이후에
기하학적 추상한테 영향을 주게 됩니다. 엄청난 일이에요. 기본적으로 환원주의적인 요소까지 영향을 주게 되는데, 대상을 분해해서 재구성한다. 이 기본 방법은 그 이전에 이제 세잔이 되겠죠.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오브제의 개념이 있어요. 오브제는 결국은 파페콜레와 그래서 파페콜라 이제 콜라주로 이제 주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 콜라주 같은 경우는 다다라든가 우리가 이제 기존에 알고 있던 우리가 이제 누볼레알리즘이라든가 얘네들이 전부 오브제를 사용하죠. 오브제를 사용하는 크게 그 개념이 이제는 오브제 미술. 자, 오브제 미술이 되겠는데, 거기에 이제 아상블라주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정크 아트도 거기에 해당됩니다. 정크 아트 같은 것도 해당돼요. 더 있을 수가 있지만은 어쨌든 아상블라주 직접 쌓아 올린다라는 개념이죠. 그런 형식들이 우리가 입체주의에서의 어떤 특성이 계속 이어져 오고, 그 다음에 그 영향이라고 볼 수 있는 것들은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제는 몬드리안을 대표적으로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수직수평을 기반으로 해서 제한된 어떤 삼원색과 무채색을 사용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원론적 입장을 취했던 그런 몬드리안의 어떤 양식이 거기에 해당되고, 우리가 또 대표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게 우리가 이제는 1960년대까지 우리가 이제 계속 그 이전에 미니멀의 어떤 전종 현상을 계속 하드엣지나 이런 게 보여줬죠. 추상표현주의에서의 그 거부로 인해서 어떤 나타났던 그런 부분들이 이제 하드엣지라든가 기계적 표현 이런 것들이 다 해당되는데, 최종적으로는 이제는 미니멀 들의 공통점은 뭐냐, 환원주의예요. 환원주의적 성격을 갖고 있죠. 그래서 입체주의는 그만큼이나 굉장히 큰 어떤 영향력을 갖고 있었다고 볼 수가 있죠. 입체주의는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뭐 오르피즘 같은 경우는 객관식에서 쭉 보니까 2011년도에 그 둘러내, 그래서 오르피즘, 여러분들 학생분들한테 드린 거는 이게 이제 미래주의가 먼저 나온 경우도 있을 텐데, 다시 올려드릴게요. 이거는 원래 이제 시대가 크게 구분이 안 되는데, 제가 다시 여기다 이렇게 제시하는 이유는 뭐냐면, 오르피즘 자체가 입체파 플러스 미래주의가 들어가요. 그래서 입체파와 미래주의적인 요소가 들어간다. 그래서 입체파의 어떤 분할된 화면과 그 다음에 미래주의의 어떤 그 동세적인 움직임, 그리고 들로네만의 어떤 그 색채적인 요소로 우리가 음유를 나타내는, 뭐 음악의 신 페우스인가 뭐 거기에서 또 따왔다고 하잖아요. 그것은 결국 음악적 리듬을 중심으로 해서 표현을 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별로 이렇게 거론이 안 됐어요. 거론이 안 됐네. 그래서 입체파의 그 오르피즘 자체가 중요한 거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입체파의 영향을 받아서 나타났다라는 것이고요. 그러죠. 내가 수정을 안 한 거네. 어쨌든 입체파 다음에 미래주의, 제가 아까 얘기했던 그 다음에 오르피즘, 이렇게 보시는 것이 맞고, 이게 왜 이렇게 있지? 수정을 했는데 이게 안 변해 있네요. 이상하다. 자, 어쨌든, 그 다음에 미래주의. 미래주의가 뭐 연도상으로는 차이가 없지만 어쨌든 미래주의가 그 앞으로 가는 것이 이해하기가 좀 편할 것 같아서 제가 좀 수정을 했는데, 미래주의 보면 우리가 이제 라는 것이 있어요. 동시성. 이게 동시성을 굉장히 중요시하는데, 카라라든가 뭐 이제 사진의 영향을 많이 받았죠, 미래주의도. 그 다음에 쇠사실의 메인계, 그래서 발라 작품이 이제는 그 움직임을 표현을 하고, 그 이유는 또 안 나왔죠. 우리가 이제는 동시적 표현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이, 동시적 표현은 입체파가 있죠. 그 다음에 미래주의. 입체파는 동시적 표현이 왜 있느냐? 동시적 표현이 우리가 시점이 있어요. 다시점에 의해서 나타나는 동시적 표현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미래주의는 그 다시점적인 요소가 있긴 하지만, 미래주의는 그걸 가지고 어떻게 움직임을 표현하죠. 이 시간성 자체를 움직임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표현이 같이 있긴 하지만 서로 개념으로 접근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절대주의는 2004년대 한번 나오고 이후로는 쭉 안 나왔어요. 그래서 절대주의가 절대 감성으로 가장 순수한 대상을 보여줬는데, 지금 여기에 도판이 나와 있는 거는 절대주의의 대표적인 작품은 아니고요. 처음으로 등장했건 이게 검은 사각형이죠. 검은 사각형을 이제 처음으로 등장을 시켰는데,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대상, 그게 이제 절대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기하학적 추상으로 본다면 신조용주의보다 절대주의가 앞서죠. 신조용주의는 1917년이고 절대주의는 15년. 엄밀히 따지면은 뭐랄까요, 절대주의가 이제 공식적으로는 15년 나와 있지만, 이 사람이 이제 전시 검은 사각형 제시한 게 1912년 정도예요. 그래서 구성주의 밑에 나와 있지만, 구성주의하고 절대주의하고 1915년으로 묶여 있어요. 어쨌든 신조용보다 빨라요. 그래서 기하학적 추상으로 들어갑니다. 나머지는 없고, 그 다음에 구성주의는 쭉 안 나오다가 가보의 그 용량 측정법과 용적 측정법으로 해가지고, 제가 이제 예전에 문제 냈던 게 이제 그대로 나왔는데, 뭐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죠. 근데 이것도 사실은 입체파에서 영향을 받은 거예요. 이게 지금 이 가보 작품 자체가 우리가 이제 조각 자체가 보면은 양감 위주로 돼 있잖아요. 양감 위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면제를 중심으로, 그러면은
양감으로 되어 있는 것과 면제 차이는 뭘까요? 자, 양감은 안에 있는 내용을 보지 못하죠. 근데 이제 면제 같은 경우는 안에 있는 공간을 다 측정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주변의 공간까지, 그 작품에 있는 공간까지, 안에 있는 공간까지 다 측정이 가능하고 그것이 작품화 될 수 있다는 것이고, 기존의 양감 위주의 작품에서 전통성에서 벗어났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더군다나 구성주의 자체는 얘네들 이제 공산주의 체제였잖아요. 그래서 이 러시아 자체가, 러시아 구성주의가 이제 공산주의 유토피아를 상징하기 때문에 얘네들이 전부 뭡니까? 가보는 그렇지 않아요. 순수 적용성을 따졌는데, 뭐 타틀린이라든가 LSK 같은 경우는 전부 어떤 그 공산주의 체제를 위해서 그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기 위한 노력이었죠. 그래서 그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인가 라고 생각을 해서 다들 안 하다가 갑자기 이제 가보가 나왔는데, 아무래도 뭐 요즘은 그 이념체제, 그 이념의 어떤 사상들이 많이 좀 융화돼 가지고 그런 것들 시험 문제 이제 걸어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기능주의적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사조고, 우리 순수미술 쪽에서는 그래도 우리가 이제는 절대주의, 그러니까 구성주의보다는 절대주의가 나올 확률이 좀 높죠. 그 다음에 신조용주의. 자, 신조용주의에 들어갔는데, 이제 여기서 보면은, 신조용주의는 요소주의. 그러니까 요소주의는 따로잖아요. 그런데 신조용주의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데스텔이 가담했다가 신조용주의에 반해서 반데스부르크가 이제 가담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담을 이제는 우리가 이렇게 하자. 그러니까 그 몬드리안의 어떤 조용성에 가담을 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기반으로 그 특성이 너무 좋아서 배웠는데 요소주의로 간 거죠. 그래서 신중주의에서 새로운 어떤 양식, 그래서 신중주의에서 배워서 나왔기 때문에 그 안에 집어넣어도 됩니다. 그래서 요소주의, 그래서 구체 미술이라는 것은 가장 구체적인 것, 그러니까 구체적인 게 무엇이냐, 조형미술의 원리로 된 것이 가장 구체적인 것이다 해가지고 반데스부르크가 구체 미술을 제시합니다. 근데 요소주의는 우리가 반데스부르크의 그 신조형주의적인 이념을 이제는 건축에다 적용하다 보니까 건축에는 사선이라는 걸 쓰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선 논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반데스부르크가 이제는 야, 사선 좀 써야겠다, 수직 수평 말고 사선도 좀 써야겠다 하니까 서로 헤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는 사선으로 제시됐던 그런 작품들이 요소주의. 그 다음에 몬드리안의 부도해안 이런 거 나타났고, 그 다음에 몬드리안의 신지학과 기하학적 추상 배경. 아무래도 우리가 몬드리안 자체가 우리가 입체주의에서부터 등장을 했던 기하학적 추상적 요인들이 몬드리안에 와서 이제 환원주의적 대표적인 어떤 특성으로 제시하게 되기 때문에 나름대로 뭐 중요하다면 중요한데, 시험 문제가 나올 것 같으면 아무래도 뭐 환원주의라든가 기하학적 우리가 그리드를 활용해서 대상을 계속 어떻게 해요? 단순화시켜서 최종적으로 수직 수평만 남는 거잖아요. 그걸 기준으로 어떤 방식의 문제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다다 쭉 이렇게 볼까요? 다다 생각보다 많이 나왔죠? 다다가 이제는 뭐 뒷시장의 패러디, 레드메이드 나왔었고요. 객관식에서는 자전거 바퀴, 뭐 샘이나 셀라비는 왜 재채기를 하지 않는가, 이런 그 큰 유리 뒷장 작품 나왔고, 그 다음에 작품을 통한 다다의 표현 양식과 라이트 아트 비교를 했을 때 하우스만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그 오브제의 의미 이런 것까지 거론을 했었고, 그 이후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다다도 역시 중요하다. 다다도 충분히 다시 한번 나올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다다가 나오게 되면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처음으로 이제 다다라는 그 양식은 기존의 양식, 그러니까 양차 대전으로 인해 가지고 2차 대전 때, 1차 대전 때, 그 다음에 2차 대전 때는 초인실주의고, 그래서 1차 대전 때는 우리가 이제 기존에 이제는 합리적 계몽주의 사상으로 일어났던 이성주의라든가 합리성을 다 거부하기 위해서 기존에 있던 걸 다 다른 방식으로 제시를 하죠. 그러다 보니까 손의 협응력과 작가의 어떤 표현력을 다 배제시키고, 그러다 레드메이드를 제시하게 되죠. 이런 것들, 그런 개념들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런 개념으로 좀 보셔야 되고, 다른 작품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떤 그 배경적인 요소, 두 번째로는 작품의 특성, 첫 번째는 맥락적인 왜 이런 작품을 만들게 됐는가, 그래서 맥락적인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그걸로 인해서 어떻게 표현했는가. 그렇기 때문에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뒷샹이고, 아까 나온 것처럼, 그 다음에 그 외에 나머지 어떤 다다의 작가들 것도 근데 많이 볼 게 없어요. 그 뒷샹 중심으로만 보셔도 어느 정도 이해가, 시험 보는 데는 뭐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자, 그 초현실주의 볼게요. 전체적으로 신기하게 많이 나왔습니다. 그쵸? 첫 번째 보시면은 마그리트 나왔고, 그 다음에 샤갈. 이렇게 얘기하면 샤갈은 뭐 거의 이제 파리파에 해당되는데 소가 있어서 같이 넣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표현 특징과 양식, 그 다음에 마그리트 패러디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달리 마숑 에르스트 평균가정 비평과 오토마티즘, 그 다음에 포토몽타주, 그 다음에 그 키리코 나왔었고, 그 다음에 최근에는 계속 나왔죠, 마숑. 그래가지고 제 1선언,
문을 쓰는 건데, 그거 역시도 뭐 일설어문이다 하고 딱 쓰는 것이 아니라 얘네들이 추구하는 어떤 내용들을 쓰면 어느 정도 맞을 수 있는 내용들이었고, 그 다음에 막스 에른스트 기법, 그 다음에 오토마티즘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게 중복적으로 나왔어요. 자, 그렇다면 초현실주의는 결론적으로 뭐가 나올까요? 초현실주의는 기법 위주로 나왔다라는, 그래서 거기서 하나 더 추가한다면, 지금에서는 맥락적인 거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초현실주의도 상당히 다다와 같이 시대적 상황을 거론을 안 하는 게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해줘야 되는 거고,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기법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다 알고 있어야 돼.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걸 우리가 지금 확인을 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양차 대전의 그 미국을 중심으로 정밀주의는 뭐 나온 적이 없고, 장면회화도 그렇고, 그 다음에 멕시코 벽화 한번, 리베라 한번 나왔고요. 그 다음에 추상표현주의, 그래서 40년대 후반, 그래서 양차 대전 끝나고 추상표현주의가 등장을 하는데, 자, 추상표현주의는 기존의 초현실, 그러니까 다다부터 해서 초현실주의, 거기서부터 영향받은 게 있다라는 것이죠. 그게 뭐냐면, 이라는 것이 등장을 합니다. 우연성이 추상표현주의에 영향을 주게 돼요. 그래서 추상과 표현주의가 진 거죠. 그래서 추상은 전면균질의 특징이 보이지만, 표현주의적 성향은 결국 에너지를 분출한다 해가지고 감정적인 요소가 어느 정도 나와요. 그래서 폴록 자체가, 우리가 이제 두 가지 관점에서 보는데, 표현주의는 우선 평면성, 자, 형식주의로 봅시다. 형식주의. 그 다음에 액션. 이 두 가지 관점에서 보는데, 이제 형식주의는 그린버그가 이제 주장을 하는 거고, 행위는 로젠버그. 두 사람이 서로 간에 이제 상반된 개념을 보는데, 자, 여기서 추상표현주의에서 형식주의, 추상표현주의에 연결이 되고, 그 다음에 행위는 표현주의적 성향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형식주의적인 요소는, 결론은 우리가 이제는 어떤 걸 주장을 하냐면 평면성에 합당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로젠버그는 행위적인 요소가 중심이다. 액션이 나중에 퍼포먼스, 행위 예술, 신체 예술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퍼포먼스 같은 신체 예술에 영향을 주게 돼요. 그 다음에 평면성은 말 그대로 추상적 요인으로 접근을 하게 되죠. 물론 이 추상 중에서도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최종적으로는 이제 미니멀에 영향을 주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굉장히 나름대로의 의미가 얘네들도 굉장히 커요. 자, 그러다 보니까 추상표현주의에서는 전면균질적인 요소로도 문제가 나올 수 있고, 행위적인 요소로도 나올 수 있고, 그 이후의 영향으로도 나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드크닝 같은 경우도 사실은 액션 페인팅의 선구자죠. 그렇기 때문에 형상이 존재한다는 것이 일반적으로 폴록과는 굉장히 차이가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 그 다음에 톰블리와 폴록이 비교된 문제가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추상표현주의 옹호했던 그린버그 주장 나왔어요. 그 이후로는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자, 물론 이것도 역시나 추상표현주의가 또 나올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든 간에. 그런데 얘네들은 공부를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형식주의적 관점과 그 다음에 액션의 그 행위적인 관점으로 분명히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두 번째로는 폴록과 그 다음에 두크닝 같은 작가 위주로 나올 수가 있어요. 몇 작가가 많지가 않기 때문에 그 작가 위주로만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서로 그 다음에 2011년도처럼 비교돼서 나올 수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비교돼서 나올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구상표현주의라고 해가지고 얘네들이 하도 추상하니까 형상을 추구하자 해가지고 이제 베이컨 한번 나왔었고요. 벨라스케스의 교환과 이제 비교해가지고 나왔었고, 그 다음에 유럽에서는 미국에서는 이제는 액션 페인팅이 등장했을 때 유럽에서는 같은 시기에 앵프루멜이 등장하는데, 앵프루멜이 의외로 잘 안 나오다가 최근에 한번 나왔습니다. 그래서 언제 2015년도 이 정도면 최근이죠 뭐. 그래서 포트리에 유태인연인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는 앵포르멜 같은 경우는 추상표현주의는 아까 설명했듯이, 자, 추상표현주의는 이와 같이 형식주의적인 요소와 행위적인 요소로 접근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 앵포르멜은 얘네들 전부 이런 거에 관심이 없어요. 뭐에 관심이 있냐면, 그 어떤 자체에서 나타나는 어떤 그런 그 거칠은 어떤 마테리얼이라든가 어떤 그런 느낌을 굉장히 중요시하는데, 그것을 대체적으로 뭐라고 하냐면 재료의 물성이라고 합니다. 재료의 물성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과거의 재료를 또 거부를 하거든요. 이 재료 통해서 재료 자체가 과거 재료를 거부합니다. 그래서 뭐 닭고기라든가 막 이렇게 뭐 시멘트, 뭐 타르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막 거칠게 표현을 하는데, 앵프루멜이 그래서 그런 어떤 기법적인 요소나 이런 것들이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지금 앵포르멜에서 몇 번 문제가 나오진 않았지만, 그렇다고 막 집중적으로 앵포르멜을 팔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두 가지 관점으로만 물성적인 요인으로 접근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런 형상이라는 거,
그래서 비정형이라고 하죠. 그래서 형상을 우리가 이제 나타내거나 이러지는 않아요. 그 다음에 얘네들의 어떤 거칠은 마테리얼에 해당되는 어떤 제그라피토라든가 그런 어떤 기법적인 것을 중심으로 알고만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네오다다가 있네요. 네오다다를 이렇게 같이 비교해서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제스폰저스 계속 나왔죠. 그 뒤로는 안 나왔어요. 그래서 얘네들의 특징은 뭘까요? 얘네들은 재밌는 게 뭐냐면, 지금 밑에 이제는 팝아트가 같이 있는데, 영국의 팝아트 나오고, 근데 네오다다가 등장을 하고, 그 다음에 팝아트가 등장을 하는데, 미사 책에서 보면 네오다다하고 팝아트 묶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그냥 여기다가 써야겠구나. 그러니까 팝과 네오다다의 공통점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일상성이라고 보죠. 일상성. 일상성인데 팝은 일상에서 보여지는 것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키치가 되는 거예요. 상업. 그리고 네오다다는 그냥 말 그대로 일상적인 것을 폐품, 그래서 라우젠버그는 이제 폐품 같은 거 사용했죠. 그 다음에 제스펀저스 같은 경우는 성적이라든가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일상적인 소재를 사용을 합니다. 성적이라든가 폐품이라든가 이런 것을 주로 사용을 한다라는 거야. 그래서 얘네들의 어떤 공통점이긴 하지만 팝에 가서는 이렇게 조금씩, 네오다다에서는 또 이런 식으로 일상적 소재가 바뀐다는 겁니다. 그리고 얘네들의 또 공통점이 또 뭐가 있냐? 또 뭐가 있을까요? 형상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형상이 존재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팝도 형상이 존재하고, 그러니까 이제 제현적 이미지가 등장하고, 네오다다도 형상적인 의미가 존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어떤 추상적인 요소에서 완전히 벗어났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미국에서 등장했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전통성, 그래서 사실주의가 미국의 전통성이죠. 얘네들을 중심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제스폰스는 이런 것을 중심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신사실주의, 자와사카로. 칼러 같은 경우는 평론가들은 이 사람을 이제 초인실주의라고 보는데 본인은 아니라고 하죠. 그래서 신사실주의 이렇게 보고 있고, 뒤로는 안 나왔어요. 그 다음에 영국의 해밀턴, 영국의 파워도 그 뒤로는 뭐 안 나왔고, 그 다음에 국제상황주의는 저도 한번 거론을 했을 때 이 작품이 나왔죠. 최근에 나왔어요. 그래서 최근에 나왔고, 제가 또 시험 문제로 한번 거론을 했기 때문에 뭐 쉽게 풀 수 있었던 거고, 그러면서 이제 미국의 팝아트로 갑니다. 이제 미국의 팝아트는 그래도 좀 나왔죠. 골고루 나왔어요. 뭐 객관식이라고 많이 나오고 이러지 않았단 얘기야. 그래서 팝아트 발생 배경과 특징이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올덴버그, 그 다음에 올덴버그 위주로 나왔어요. 올덴버그 위주로 나왔고, 그래서 올덴버그 하면은 또 우리가 쉽게 일상에서 보여지는 대상이죠. 일상에서 보는 대상을 공공미술의 개념으로 해서 확대시켜 가지고 거대하게 공공 장소에다가 이제 표현하는 것이 대표적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는 그거 외에도 우리가 이제 연질의 소재를 가지고 작품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우리가 이제 반형태적 요소로 접근을 하는 거. 그래서 가변, 항상 상황에 따라 그게 변할 수 있는 천이라든가 라텍스라든가 이런 것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안티폼이라고 하죠. 그냥 시험 문제 한번 거론했고요. 그러면서 2011년부터 거기서 보면 1960년대 이후에 현대미술 전개에 의해서 나타나는 개념으로 한번 나왔었고, 그 이후로는 뭐 이렇게 제작방과 작가의 그 의도를 중심으로 이제 팝아트의 개념으로 나왔었고요. 그 이후로는 안 나왔어요. 자, 그 이후로는 안 나왔고, 해프닝이 이제는 2016년도에 빈칸지우기, 이게 참 중요하다고 막 강조했었는데 이게 나왔었어요. 근데 그냥 간단하게. 그 다음에 공간주의 많이 아시죠? 공간주의가 엄청 뜸해요. 예, 여기서 한번 나왔어요. 그래서 공간주의는 폰타나 중심으로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고요. 오바트는 안 나왔었고, 키네틱 조금씩 나왔습니다. 예, 나왔는데 사실 뭐 이제 타키스라든가 티켈리는 대표적인 어떤 키네틱 아트인데 더 이상 뭐 나오기가, 독립적으로 나오기는 힘들고, 요거는 이제 교과서에서 최근래 현대 작품에서 키네틱 아트 작품이 나왔기 때문에 교과서 중심의 문제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니멀 많이 나왔죠. 초창기에도 많이 나왔고, 객관식에서 참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칼 안드레 드로잉, 그 다음에 저드, 세라 또 한 번 나왔고, 그 다음에 칼 안드레, 그 다음에 논술로도 역시나 미니멀에, 그 다음에 라이트 아트를 개념으로 해서 또 팝아트 개념으로도 나오고, 최근에는 모리스의 반형태, 그래서 안티폼 나왔었습니다. 이것도 많이 강조했었던 건데 나와서 다행이고, 그 다음에 미니멀 특성과 기한추상 비교했는데 역시나 미니멀을 기준으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미니멀은 아무리 말해도 굉장히 뭐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 예상으로는 미니멀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형식주의적 관점을 취하고 있습니다. 형식주의적 관점을 취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그린버그가 추구하는 형식주의는 평면성, 다시 말하면 회화에서만 존재하는 거죠. 근데 이제 미니멀은
회화에서는 그것을 거부해버려요. 회화에서의 평면성이 아니라 물성, 그러니까 입방체에서 제시를 해야 된다. 그래서 형식주의를 그래서 최대한의 극한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다른 이제는 이제 그 평론가들은 그게 완전히 형식주의는 아니다. 그래서 뭐 리터럴 아트라는 개념으로도 이제 그러니까 연극성이 존재한다. 그러니까 미니멀은 사실은 관객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 칼 안드레 작품 같은 경우는 관객이 요 바닥을 이렇게, 요 작품 같은 경우 이 바닥을 이렇게 거닐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 물성을 느끼게 하는 것이 목적이니까 당연히 관객이 필요하죠. 관객이 없으면, 근데 관객이 있기 때문에 영성이 있다라고 리터럴 아트 개념으로도 그런다라는 것이죠. 미니멀. 어쨌든 형식주의적 관점과 아닌 관점으로 두 가지를 파악하시면 되고, 지금 여기 나온 것처럼 여기서는 특정 작가도 작가지만 그 외의 작가들, 그래서 얘의 특징은 미니멀에서 개념 미술로 넘어가는 그런 환경이 주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이 주장하는 게 개성적인 걸 배제하기 위해서 발주예술을 한단 말이에요. 그 발주예술 해가지고 결과물을 돈 주고서 그걸 뽑아왔는데, 개념미술에서는 굳이 그러면은 니네가 생각하는 아이디어가 그렇게 중요하면 발주예술을 할 필요 있냐? 하면서 아이디어가 중요하잖아. 그러면서 개념미술로 넘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개념미술과의 연관성, 그 다음에 그 자체로서의 형식주의적 특성,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른 평론가로 인해 가지고 리터럴 아트라는 연극성의 어떤 개념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르테 포베라, 물론 미니멀하고 아까 비교한 게 이제 2021년도에 한번 나왔고, 그 다음에 2016년 아르테 포베라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개념 미술 아직까지 나온 게 없고요. 자, 그 다음에 비디오 아트. 개념 미술이 안 나왔다고 하지만 사실 나온 거예요. 왜냐하면 대지 미술, 과정 미술 다 포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세분화하느라고 이렇게. 그 다음에 비디오 아트는 대체적으로 백남준 위주로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1920년도에서도 요거 그대로 나왔었고요. 나머지는 요 백남준의 특징은 뭐냐면, 백남준의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이 관람객과의 어떤 상호작용이거든요. 그래서 상호작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과정적으로 작품들이 다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남준은 대표적인 어떤 중요한 작품도 있겠지만 이 플럭서스 시기의 어떤 특징, 그래서 이것도 역시 두 가지 관점에서 보면 돼요. 그래서 백남준의 초창기에 플럭서스 시기, 퍼포먼스 시기, 그 다음에 비디오, 테이프 시기, 이런 식으로 시기를 나누는데, 그 시기의 어떤 특징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각 작품의 특징이에요. 각 작품의 특징은 어떤 걸 의미하냐면, 관객과 어떻게 소통하는 과정, 어떻게 하는가. 그래서 그 과정을 중심으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특별히 어떤 특정 작품이 이제 중요한 게 나온다고는 하지만, 굉장히 작품의 어떤 선별 기준이 사실은 백남준 작품이 안 중요한 게 없죠. 그래서 백남준 작품 위주로 봐야 된다. 그리고 대지 미술이 생각보다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까지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러니까 나선영 방파제라든가, 그래서 스미슨스라든가 크리스토 이런 작가들이 대표적인 작가들인데, 이때부터 이제는 이후에 우리가 최근에 와서는 나온 거는 없지만 마이클 하이저, 그러니까 현대 작가들의 대지미술적 관점에서 나온 거죠. 그러니까 과거의 작품이 나올 수도 있긴 하지만 여태까지 거의 그거에 대한 내용을 생각보다 굵직굵직하게 다 냈어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그 현대 작가 중에 그 대지미술에 관련된 거 이런 게 나왔으니까 참고를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극사실주의 는 그냥 기법이죠. 어떻게 표현을 했느냐, 요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1970년대에는 설치, 요셉 보이스의 그 칠판 그림, 이제 요셉 보이스가 설치 행위라든가, 그 다음에 낙서미술 이런 걸로도 볼 수가 있고, 공공미술과 낙서미술 이거 같이 묶었는데, 나름대로의 그런 어떤 부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나왔어요. 키스헤링부터 해가지고 텀블리, 교과서에서 주로 나오는 것들이 나왔습니다, 이때는. 그리고 페미니즘은 전후사정으로 저는 안 나오고 객관식에서만 이렇게 거론했습니다. 객관식에서. 그리고 처음에 이제 주관식 바뀔 때 한번, 그래서 페미니즘. 그래서 페미니즘도 사실은 중요하죠. 그래서 페미니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DBA에서 네오 DBA로 바뀌고, 그러니까 시각 문화로 바뀌면서 페미니즘 미술이라든가 이제 소외된 미술들을 많이 거론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안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상당히 중요하게 봐야 됩니다, 페미니즘. 그러면서 80년대 포스트 모던 가면은 이제 사진 오브제 해가지고 정크 아트, 아sam블라주, 그 다음에 호크니 이런 작품들이 나왔고, 신표현주의도 한번 명칭과 신표현주의 특징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네오팝 해가지고, 사실은 오피는 네오팝도 들어가고 네오지오에도 들어가요. 그래서 미디어 파사드, 제프슨스가 나왔고요. 그다음에 와이베이 작가 이렇게 거론했습니다. 와이베이 작가, 데미안호스트 작품 설명하는 것과, 그 다음에 주관식으로 왔을 때도 화이트 리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현대 작가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와이베이를 내려고 했던 것보다는 굉장히 이슈화됐던 작가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찾아보니까 와이베이 작가더라. 그리고
80년대 이후에는 읽을 수 있는, 그러니까 읽을 수 있는 도시라든가 골드버그 최근에 나왔죠. 그래서 텔레가든. 그래서 이것도 역시나 뭐랄까요, 현대 미술에 있어서 가장 이슈화가 되는 게 붓으로 그림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멀티미디어를 활용을 하는 것들. 그런데 그런 작품들은 대체적으로 과정, 방법 이런 것들을 물어봐요. 다른 건 안 물어봐요. 맥락도 없어요. 그냥 얘 이거 어떻게 표현했냐 이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현대인가 포스트 모던으로 가게 되면 누구의 영향을 받았냐, 아니면 차용을 한 거면 모를까, 차용하지 않은 거면은 기존에 있던 멀티미디어 방식 이런 걸 가지고 관람객과 어떻게 소통하느냐 이런 개념이겠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봐서 간단하게 한번 요약을 한번 해볼게요. 요거 잠깐 쉬었다가 요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